경희야, 나 좀 구해줘. 이 애들이 날 가둬. 밖에서 민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급히 환기구로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아래층 화단으로. 제발 경희한테 전달되길. 이틀 후 경희가 화단에서 깨진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거 순자 언니 휴대폰이야. 문자 좀 봐.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합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순자의 마지막 희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에 닿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경상북도 예천의 작은 마을, 산 중턱에 자리 잡은 허름한 시골집에서 73 정순자는 오늘도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등을 따갑게 데웠지만 순자는 허리를 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풀을 뽑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 그것이 순자가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50년 전 23의 나이에 이 마을로 시집왔을 때만 해도 순자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들이 뛰어노는 마당을 바라보며 늙어가는 평범한 삶. 하지만 현실은 순자의 꿈을 하나씩 앗아갔습니다. 남편은 순자가 45이 되던 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26에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딸 혜정뿐이었습니다. 순자는 호미를 놓고 땀을 닦았습니다. 손등에 새겨진 주름살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자랑스러운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두 아이를 키웠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혼자 살림을 꾸려왔으니까요. 밭에서 나는 배추와 무, 고추로 김장을 담그고 장을 담가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오전 11시 전화벨이 울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매달 이맘때면 어김없이 딸 혜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손을 씻고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혹시 전화를 놓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마루에 걸터앉아 전화기를 바라보는 순자의 눈빛에는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전화 통화가 순자에게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엄마. 전화기 너머로 혜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그 목소리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혜정아. 잘 지내고 있니? 날씨가 추워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찮고 남편은 사업이 안 풀린다고 매일 짜증만 내고 진짜 미칠 것 같아. 혜정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자 자신도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딸에게 무슨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딸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구나. 그래도 건강은 챙기면서 지내야 한다. 순자의 위로에 혜정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딸이 무슨 말을 할지.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어? 이번 달이 너무 빠듯해서 카드값이랑 대출 이자 내고 나니까 정말 남는 게 없어.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6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다음 달 연금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20일이나 남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얼마나 필요하니? 20만 원만. 정말 미안해, 엄마. 다음에 꼭 갚을게. 혜정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미안함보다는 당연함이 더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느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갚겠다는 말도 언제나 공수표였습니다. 하지만 따지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보내줄게. 갚을 생각은 하지 말고. 고마워, 엄마. 그럼 끊을게. 바빠서. 딸깍.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안부를 묻거나 엄마는 잘 지내는지 물어보는 말 한마디 없이 순자는 한참을 전화기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딸이 서울로 올라간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던 혜정이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1년에 한 번 명절에도 오지 않는 해가 많아졌습니다. 전화만 한 통 왔을 뿐입니다. 바빠서 못 가요, 엄마. 미안해요. 순자는 그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이 넓은 집에 혼자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때때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자는 마을 농협에 갔습니다. 20만 원을 송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비포장길을 30분이나 걸어 내려가야 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딸을 위한 일이니까요. 창구 직원은 순자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은 순자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따님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신데 어머니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이니까. 힘들면 엄마가 도와줘야지. 나는 혼자니까 먹을 것도 얼마 안 들어. 걱정 마.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나온 순자는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잔액은 4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다음 달 연금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2,000원 남짓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마을 경로당 앞을 지나쳤습니다. 낡은 건물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지붕은 비가 새서 얼룩덜룩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경로당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경로당이라도 새로 지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곳이 있어야 할 텐데.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순자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가난했고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예산을 내줄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자는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과 김치 몇 쪽, 그리고 작년에 담가둔 된장에 풋고추를 찍어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화려한 서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붐비는 거리. 순자는 딸이 저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슬펐습니다. 혜정이는 잘 지내고 있겠지.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겠지.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딸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설령 순자를 잊고 산다 해도 그저 딸이 웃으며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손주들 얼굴은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혜정이 가끔 보내주는 사진 속에서 손주들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순자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혜정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돌잔치를 하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중학교 졸업식 날. 순자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가난했지만 함께였던 시절. 딸이 순자를 엄마라고 부르며 안겼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내 딸이니까 언제든 돌아올 거야. 내가 좀 더 기다리면 되지. 순자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딸이 다시 순자를 찾아올 것이라고. 그날을 위해 순자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밭을 메고 밥을 짓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정순자의 삶이었습니다. 고독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순자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전 10시쯤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세금을 밀린 게 있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싶었습니다. 평생 관공서에서 연락이 오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많았으니까요. 정순자 씨 맞으십니까? 전화 너머 공무원의 목소리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땀으로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관공서에서 좋은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불안했습니다. 28년 전 남편 되시는 분이 공장에서 근무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산업재해 사고가 있었는데 최근 정부 차원의 재조사 끝에 유족 보상 대상자로 확정되셨습니다. 순자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28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회사에서는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거부했고 순자는 어린 두 자식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공무원은 천천히 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과거 산업재해 미인정 사례들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했고 순자의 남편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 기록과 당시 공장 환경, 동료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명백한 산업재해로 판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유족 보상금과 그동안의 지연이자 그리고 위로금을 포함해서 7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구청으로 오셔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70억. 순자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되뇌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몇십만 원을 모으고 아끼며 살아온 순자에게 70억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조차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몸을 혹사하던 남편. 기침을 하면서도 출근하던 남편. 결국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던 그날.
순자는 그 모든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마을 통장 댁을 찾아갔습니다. 통장은 마을에서 가장 학식 있는 사람이었고 이런 복잡한 일들을 잘 알았습니다. 순자는 이런 큰 일을 혼자 처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통장의 아내인 경희가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순자 언니, 웬일이세요? 얼굴이 상기되셨네요. 경희야, 좀 이상한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좀 봐줬으면 해서.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면사무소에서 받은 통지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경희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찬찬히 읽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순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예요? 70억이라고요? 이게 진짜 정부에서 보낸 거 맞아요? 나도 잘 모르겠어. 꿈 같아서. 사기는 아니겠지? 순자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정부 공문에 도장도 찍혀 있고 담당자 이름도 있어요. 진짜예요. 우리 통장님한테도 보여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희는 급히 밖에서 일하고 있던 통장을 불렀고 통장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뒤 순자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다행입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하늘이 보답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남편분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순자는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가슴속 깊이 쌓여있던 한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혼자 남아 이 험한 세상을 버텨온 세월. 굶주리고 외로웠던 날들. 딸에게 손 벌리면서도 외면당하던 서러움. 밭에서 허리 굽혀 일하며 흘린 땀과 눈물.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이제야 하늘이 날 한번 도와주시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는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통장 부부는 순자의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경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순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순자에게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큰 집도 좋은 차도 화려한 옷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을 경로당을 새로 짓자. 그리고 어르신들 겨울나기 지원금도 드리고 아이들 장학금도 만들어서 공부 잘하는 애들 대학까지 보내주고 독거노인들 반찬도 매일 해드리고 순자의 마음속에는 온통 나눔의 계획뿐이었습니다. 평생 받기만 했던 순자는 이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딸 혜정에게도 조금 보태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시킨 것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에게도 용돈을 넉넉히 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경희에게만 이 사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돈이라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달리 볼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좁았고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경희는 남편에게만 조용히 말했지만 어느새 이웃집 아주머니가 알게 되었고 그 아주머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마을 전체가 순자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자를 보면 축하한다고 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부러움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지만 어떤 이는 시세 많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서울까지 닿았습니다. 경희의 시누이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신우이와 혜정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장을 보다 마주친 두 사람은 카트를 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경희의 신우이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혜정 씨 어머님이 대박 나셨다면서요? 우리 시댁 식구들이 난리예요. 70억이라던데 진짜예요? 혜정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가요? 아, 몰랐어요? 시댁 동네에서 지금 난리 났던데. 정순자 씨 산재 보상금 70억 나왔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억? 그 돈이면 지금 당장 빚을 다 갚고도 수십억이 남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걱정도 없어지고 남편 사업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새 차도 사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도 갈 수 있었습니다. 혜정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바구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온 혜정은 남편 민수에게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한테 70억이 생겼대. 산재 보상금으로. 민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우울해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혜정은 당장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밭에 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정은 조바심을 내며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모습을 본 민수가 말했습니다. 직접 내려가는 게 어때? 전화로는 어머니가 경계하실 수도 있어.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나아.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효심이 아닌 70억을 향한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순자는 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오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급히 호미를 내려놓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손에 묻은 흙을 대충 털어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혜정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다정하고 활기찼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이런 온기를 느낀 게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돈만 요구하던 딸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혜정아,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도 더워지는데 건강은 괜찮으시고?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혜정은 안부를 물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순자를 걱정해 준 적이 언제였던가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응, 엄마는 괜찮다.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전화해 주니 정말 기쁘구나. 엄마, 제가 그동안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생각해 보니까 엄마 혼자 시골에 계시는데 제가 너무 불효했어요. 딸로서 정말 부끄러워요. 혜정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바쁜 거 엄마가 다 이해한다. 괜찮아. 내가 잘 살면 그게 엄마는 제일 행복한 거야. 엄마,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서울로 오셔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이젠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엄마 모시고 싶어요. 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순자가 평생 꿈꿔왔던 말이었습니다. 딸과 손주들과 함께 사는 삶.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살. 외롭지 않은 살.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혜정아, 정말이니? 진짜 엄마를 받아줄 거니? 엄마가 패 끼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진심이에요. 엄마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반일도 힘드실 텐데. 제가 모셔야죠. 다음 주에 제가 차 몰고 직접 내려갈게요. 엄마 기다리세요.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혜정아. 정말 고맙다. 내가 이제야 복을 받은 건가 보구나. 내가 이렇게 날 생각해주니. 전화를 끊고 난 뒤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딸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당장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남편과 아들의 유품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도 다녔습니다. 일주일 후 혜정과 민수가 검은색 외제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순자는 대문 앞에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순자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정은 순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 혜정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민수도 차에서 내려 인사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친절해 보였습니다. 웃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서울 가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다정하게 대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순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차에 타기 전 순자는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50년을 살았던 집, 땀 흘려 일했던 밭, 이웃들과 정을 나눴던 경로당, 남편과 함께 걸었던 골목길, 모든 것이 아련했습니다. 잘 있거라. 고마웠어.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과 산, 작은 마을들. 순자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대되면서도 낯선 환경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함께 산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에 순자는 압도되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차들은 끊임없이 달렸고 사람들은 분주히 걸어 다녔습니다. 혜정의 집은 30층짜리 아파트 2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순자는 어지러웠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습니다. 큰 텔레비전과 가죽 소파,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순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정말 좋구나. 혜정아, 내가 이런 멋진 데서 사는구나. 엄마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혜정의 태도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싹 달라졌습니다. 밝던 표정이 사라지고 무뚝뚝해졌습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로 돌변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짐 풀고 쉬세요. 피곤하시죠? 혜정이 가리킨 방은 작은 침실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환기구만 달린 답답한 방이었습니다. 다용도실처럼 보였습니다. 순자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 정도면 충분해. 엄마한테는 과분해. 짐을 풀고 나오니 민수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는 민수의 눈빛이 아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사위, 신세 많이 지겠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릴까봐 걱정이네요.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선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요. 괜히 밖에 나가지 마세요. 서울은 위험해요. 길도 복잡하고 차도 많아서 사고 나기 쉬워요. 그냥 집에만 계세요.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막 도착한 터라 뭐라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 알겠다. 조심할게.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하구나.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손주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손주들을 드디어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손주들을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애들은 학원 숙제해야 해요. 시험 기간이라 바빠요. 내일 보세요. 식탁에는 순자를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혜정은 냉장고에서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꺼내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차가운 도시락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방에서 드세요. 저희는 따로 먹을게요. 엄마 입맛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줄 알았는데 혼자 방에서 먹으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고맙다. 순자는 도시락을 들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밥과 김치, 계란말이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밥이었습니다. 순자는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딸이 바랐던 삶이었을까요? 같이 살자고 해서 왔는데 이건 함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사는 게 더 나았습니다. 밤이 되자 거실에서 민수와 혜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순자에게는 들렸습니다. 벽이 얇았습니다.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야?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한테 서서히 접근해야 해. 급하게 굴면 의심해.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순자를 서울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70억 때문이었습니다.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목소리를 죽여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방 한 칸에 갇힌 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순자는 큰 실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순자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골에서의 습관대로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작은 방 안은 답답했습니다. 창문이 없어 공기가 탁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더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 산책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 시간이면 밭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곤 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데 소파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냥 밖에 좀 나가서 바람 쐬려고 했는데 아침 공기가 맑을 것 같아서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은 위험해요. 어머니 같은 어르신이 혼자 나갔다가 길 잃으면 어쩌려고요. 실종 신고해야 하는데 그거 얼마나 번거로운지 아세요?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 앞 공원만 다녀올게. 10분도 안 걸려. 안 된다니까요. 걱정 끼치지 마세요. 어머니가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민수의 말투는 명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협박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순자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등이 더욱 구부러져 보였습니다. 민수는 순자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현관문에 다가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삐삐삐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혜정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배가 고팠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엌 입구에서 혜정이 막아섰습니다. 잠옷 차림의 혜정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부엌은 손대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여기 물건 배치 다 정해져 있어요.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내가 힘들잖니.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됐다니까요. 엄마는 그냥 방에 계세요. 괜히 부엌 어질러 놓지 말고. 혜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순자는 할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시간 뒤 혜정은 순자의 방문을 벌컥 열고 플라스틱 도시락을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드세요. 식었을 거예요. 도시락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밥알 몇 개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순자는 허리를 굽혀 도시락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고맙다, 혜정아. 수고했어. 엄마. 혜정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정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남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돈 그렇게 많이 받았다면서요? 70억이나. 왜 숨겨요? 나 자식 맞잖아요. 친딸이에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순자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혜정아, 그건 70억이나 되는 돈을 혼자 갖고 있으려고요? 저한테는 20만 원씩 보내라고 하면서요? 엄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혜정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주려고 했어. 하지만 그 돈은 아빠가 목숨 바쳐 일하다가 받은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나누려고. 마을 사람들? 남이 뭐가 중요해요? 전 가족이잖아요. 피부치라고요. 엄마가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나예요. 혜정은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쳤습니다. 목소리가 커져서 이웃집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시죠. 그 돈 어디 있습니까? 통장 말이에요. 어머니 나이에 그런 큰 돈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사기꾼들도 많고요. 우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안전하게요. 민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탐욕스러웠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 내 돈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치매도 아니고. 어머니,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있잖아요.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드리는데. 당연히 생활비라도 내셔야죠. 공짜로 되는 줄 아세요? 혜정이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짜고 한 것처럼 순자를 몰아붙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공짜로 되는 줄 아세요? 한 달에 200만 원은 내셔야죠.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다 올랐어요. 순자는 어이가 딸이 같이 살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내라니. 모시겠다고 해놓고 생활비를 달라니. 하지만 순자는 참았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생활비는 낼게. 통장에서 이체해 줄게. 하지만 통장까지 줄 수는 없다. 그건 아빠 유품이기도 하고.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참 고집도 세시네요.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여기가 요양원인 줄 아세요? 민수는 쾅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혜정도 쏘아보듯 순자를 보고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순자의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순자가 평생 그리워했던 딸이 맞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순자 품에서 잠들던 그 아이가 맞는지. 그날 오후 순자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통장과 도장,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이불 밑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옷가지들을 더 쌓아 놓았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자가 화장실에 갔을 때였습니다. 민수는 순자의 방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재빨리 방 안을 뒤졌습니다. 옷장을 열고 이불을 들추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베개 밑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혀를 찼습니다. 어디 숨겨놨지. 노인네가 영악하기는. 화장실에서 돌아온 순자는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분명 잠갔는데. 방 안으로 들어가자 이불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옷장 문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서랍도 열린 채였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이불 밑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가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고 안이 뒤져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가방을 뒤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수였을까, 혜정이었을까? 순자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통장을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순자는 가만히 방문을 열고 거실을 살폈습니다. 민수와 혜정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통장 못 찾았어? 방 다 뒤졌는데? 계속 몸에 지니고 다니나 봐. 노인네 주제에 영악하기는. 정말 답답하네. 어떻게든 찾아야 해. 빚쟁이들이 내일까지 안 갚으면 집 압류한다고 난리야. 이자만 해도 한 달에 300씩 나가는데.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치매 진단서라도 받으면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할 수 있잖아. 그럼 통장 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와.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협조를 안 하면 어떡해? 억지로라도 데려가야지. 수면제 먹여서라도.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라니. 순자는 멀쩡한데 무슨 소리입니까? 순자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순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목숨 바쳐 일해서 받게 된 보상이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현관 비밀번호를 모르고 밤에는 민수가 거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라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낡은 휴대폰이었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5%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충전기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민수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방문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순자는 이불 속에서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순자는 이제 완전히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방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열렸는데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게 조심스럽게. 혜정아, 문이 안 열려. 좀 열어줘.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주먹으로 문을 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방광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 문 좀 열어줘. 화장실 좀 가게. 한참 후 혜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너머에서였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조용히 하세요. 이웃들 다 들어요. 아침부터 시끄럽게. 문을 왜 잠갔니? 어서 열어. 화장실 급해. 엄마 안전을 위해서예요. 엄마가 밤에 배회하시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면 어쩌려고요. 혜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한데. 당장 문 열어. 화장실 가야 한다고. 엄마, 진정하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열어드릴게요. 혜정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방 한구석에서 볼일을 봐야 했습니다. 순자는 수치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73평생을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갇혔습니다.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창문도 없는 이 작은 방에 순자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 여기 냄새 나네.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가시는 거 보니 정말 치매가 맞나 봐요. 민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순자는 민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문을 잠가놔서 못 간 거잖아. 어제 병원에 다녀왔어요. 어머니 치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초기 치매래요. 의사 선생님이 확진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뭐, 나는 병원 간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 기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치매 맞네요.
지난주에 다녀왔잖아요. 대학병원에. 민수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했습니다. 순자는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거짓말 마. 나는 한 번도 병원 간 적 없어. 서울 온 다음에 집 밖에 나가본 적도 없다고. 여기 진단서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써준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돈 관리 못 하신대요. 판단 능력이 떨어졌대요. 법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민수는 진단서를 순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낯선 병원 이름과 의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명에는 초기 치매라고 선명하게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본 적도 없는 의사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가짜야. 위조한 거잖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어머니, 흥분하시면 병만 악화돼요. 치매 환자는 흥분하면 안 좋아요. 조용히 계세요. 민수는 진단서를 다시 빼앗아 갔습니다. 순자는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붙잡았습니다. 안 돼. 그건 거짓이야. 내가 멀쩡한데 무슨 치매야. 돌려줘. 손 놓으세요. 노인네가 힘은 왜 이렇게 세? 민수가 순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순자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엉덩이뼈가 쿵하고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민수는 방을 나가며 문을 다시 잠갔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순자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 여기 사람 갇혀 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벽은 두꺼웠고 순자의 방은 현관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민수가 일부러 볼륨을 높인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순자의 가방을 훔쳐갔습니다. 순자가 지쳐서 잠든 사이였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이불 밑을 뒤졌습니다. 옷가지들을 치우고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도장, 신분증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이 노인네가 끝까지 버티더니. 민수는 서둘러 은행으로 갔습니다. 가짜 치매 진단서와 위임장을 준비했습니다. 위임장에는 순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순자 몰래 찍은 것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민수는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 장모님이 치매 초기라서 제가 대신 관리하게 됐어요. 여기 진단서하고 위임장 있습니다. 도장도 본인 거 맞습니다. 은행원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서류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병원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직접 오셔야 하는데 지금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 오세요. 휠체어 타세요. 위임장에 도장 찍혀 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민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은행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상급자와 상의한 후 처리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먼저 1,0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20억짜리 대출이었습니다. 담보는 순자의 보상금 계좌였습니다. 금리는 높았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갚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혜정에게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1,000만 원 뽑아왔어. 일단 급한 빚부터 갚자. 빚쟁이들 입 좀 막아야지. 혜정은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대출도 받았어. 20억. 이제 사업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엄마한테 들키면 어떡해? 나중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갇혀 있는데 뭘 어떻게 해? 나중에 다 쓰고 나서 요양원 보내면 돼. 그럼 끝이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순자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통장을 빼앗긴 것도 알았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 남아있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민수가 이것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배터리는 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꺼질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마을 통장 아내 경희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를 입력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희야, 나 좀 구해줘. 이 애들이 날 가둬. 통장도 빼앗겨. 경찰 불러줘. 제발 부탁이야. 문자를 보내려는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급히 창문 환기구로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틈이었지만 휴대폰은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있는 힘껏 밖으로 던졌습니다. 아래층 화단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툭! 멀리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제발 경희한테 전달되길. 부디. 순자는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와 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소리 지르면 진짜 요양원 보낼 거예요. 정신병동 있는 곳으로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밥 한 그릇을 바닥에 놓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밥이었습니다. 다시 문이 잠겼습니다. 찰칵. 순자는 차가운 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희가 문자를 보고 도와주러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만으로 버텼습니다. 순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틀 후 경희는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순자가 서울로 간 뒤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경희는 화단을 지나가다가 깨진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풀숲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휴대폰인데 완전히 박살났네. 누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경희는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화면은 거미줄처럼 깨졌지만 기적적으로 전원은 들어왔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송되지 못한 문자 한 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희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거 순자 언니 휴대폰이야. 문자 좀 봐. 큰일 났어. 통장이 문자를 읽었습니다. 순자가 갇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장을 빼앗겼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빨리. 두 사람은 서둘러 아파트 경비실로 갔습니다.
경비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위는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합니다. 73 할머니가 딸한테 감금당한 것 같아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30분 후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4명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노련해 보이는 중년 경찰관이었습니다. 계급장에는 경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경이는 경찰에게 깨진 휴대폰과 문자를 보여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빨리 가주세요. 언니가 위험해요. 딸한테 감금당했어요. 경찰과 경이 부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혜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경찰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정순자 씨가 이 집에 계신가요? 경찰관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혜정은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신데. 왜 그러시죠?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감금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어머님과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나이가 많으셔서 일찍 주무셔요. 그때 안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절규하는 소리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나 여기 갇혀 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나 좀 구해주세요. 경찰관들은 즉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정이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관이 혜정을 제지했습니다. 비켜주세요. 수색 영장 없이도 긴급 상황에서는 진입할 수 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를 따라 안쪽 방으로 갔습니다. 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쇠로 된 자물쇠였습니다. 문 여세요. 지금 당장. 경찰관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를 자물쇠에 넣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순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더럽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코를 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젊은 경찰관이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사람들이 날 가둬놓고 통장을 빼앗아 갔어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경찰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심각한 노인 학대 사건이었습니다.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보자 도망치려 했지만 현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손 놔요. 일단 서해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감금 혐의와 재산 탈취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민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소리가 울렸습니다. 혜정도 조사를 위해 동행해야 했습니다. 혜정은 울면서 변명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경찰관님, 오해예요. 엄마가 치매라서 안전을 위해 문을 잠근 거예요. 여기 진단서도 있어요. 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혜정은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단서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모두 서로 가시죠.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됩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복도를 비췄습니다. 순자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희가 함께 탔습니다. 순자는 경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고맙다, 경희야. 내가 살려줬어. 내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언니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다 끝났어요. 경찰서에서는 변호사 오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5살의 오진우는 노인 학대 전담 변호사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경희의 남편이 급히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정순자 씨 사건 맞습니까? 오진우는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조사 중입니다. 감금과 재산 탈취 혐의입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오진우는 민수와 혜정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치매 진단서를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순자 씨는 저희 병원에 내원한 적이 없습니다. 진단서도 발급한 적 없고요. 저희 병원 직인도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진단서는 완전히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병원 직인도 가짜였습니다. 의사 서명도 가짜였습니다. 민수는 변명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인터넷에 팔길래 산 거예요. 저도 속은 거예요. 하지만 민수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결과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컴퓨터 안에는 보상금 분배 계획표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오진우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본 경찰관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60%, 혜정 40%, 순자는 요양원 보내기, 통장 관리권 확보 후 단계적 인출, 1년 안에 모든 자금 인출 완료, 요양원 입소 후 연락 차단.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순자를 감금하고 가짜 진단서로 후견인이 되고 돈을 모두 빼낸 뒤 요양원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연락까지 차단할 계획이었습니다. 오진우는 서류를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이건 명백한 감금, 사기, 문서 위조입니다. 구속영장 청구해야겠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혜정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시켜서 한 거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컴퓨터 기록에는 혜정도 공모자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메일 기록에서 두 사람이 계획을 함께 세운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혜정도 함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순자의 계좌에서 이미 1,000만 원이 인출되었고 20억짜리 대출도 실행된 상태였습니다. 오진우는 즉시 계좌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돈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출금은 사기로 받은 거니까 은행과 협의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병원에서 순자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치매 증상은 전혀 없으십니다. 완전히 정상이세요. 인지 기능도 또래보다 오히려 좋은 편입니다. 다만 탈수와 영양실조가 심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증세가 있습니다. 며칠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순자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멀쩡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것이었습니다. 경희가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안심하세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순자를 괴롭힌 딸이지만 여전히 순자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사실이,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한 달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5호 법정이었습니다. 순자는 경위의 부축을 받으며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아팠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은 순자의 모습은 엄숙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가 법정을 감쌌습니다. 방청객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와 혜정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푸른색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수는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피고인 민수와 피고인 혜정은 피해자 정순자 씨를 감금하고 위조된 치매 진단서로 재산을 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피해자 정순자 씨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경위가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딸 혜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급히 돌렸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저것이 순자가 낳고 키운 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속에 쌓인 감정들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혜정이는 제 딸입니다. 평생 보고 싶었던 딸이었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소중한 딸이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법정 안은 조용했기에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받으면 하루 종일 기뻐하고 돈을 보내달라는 말에도 기꺼이 보냈어요. 제 밥을 굶더라도 딸에게는 보내고 싶었어요. 딸이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위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소식을 들은 뒤로 달라졌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도 밝았어요. 같이 살자고 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드디어 딸과 함께 살 수 있다고, 손주들을 매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순자는 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딸이 원한 건 엄마가 아니라 돈이었다는 걸. 날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화장실도 못 가게 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방청객들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어요. 멀쩡한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했어요. 그리고 제 통장을 훔쳐갔어요. 제 도장을 훔쳐서 돈을 빼내고 대출까지 받았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가난했을 땐 내가 나를 부끄러워했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 명절에도 안 왔어. 전화도 돈 달라는 말뿐이었지. 나는 그래도 괜찮았어. 내가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돈이 생기니까 날 찾았구나. 하지만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을 빼앗으려고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지. 그리고 요양원에 버릴 계획이었지. 컴퓨터에 다 적어놨더구나.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순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몇몇 방청객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내가 그런 아이로 자랄 줄 몰랐다. 내가 잘못 키웠나 보다. 엄마로서 잘못했나 보다. 미안하구나, 혜정아. 순자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방청석으로 돌아가는 순자의 등은 더욱 구부러져 보였습니다. 혜정은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단호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친모를 감금하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이는 존속학대에 해당하며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변호인이 일어나 항변했습니다. 피고인 혜정은 남편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범죄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상세한 계획서, 위조된 진단서,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기록, 모든 것이 공모 범죄임을 입증했습니다. 판사가 혜정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혜정,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혜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잠시 눈이 멀었어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혜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순자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웠지만 여전히 딸이었습니다. 증오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연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 오진우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진우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정순자 씨의 보상금 계좌에는 현재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혜정과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70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오진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순자 씨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신 직후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셨습니다. 예천마을 경로당 건립기금으로 10억, 지역장학재단에 10억, 독거노인 지원기금으로 20억, 소외계층 아동복지시설에 10억, 나머지는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 지원 기금으로 기부하셨습니다. 법정이 다시 크게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정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벌린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럼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푼도?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딸아. 돈은 다시 가져갈 수 있지만 양심은 아니지. 인간의 도리는 돈으로 살 수 없어. 내가 날 가두고 괴롭힐 때 이미 결정했어. 이 돈으로는 너를 더 망치지 않겠다고. 이 돈이 너를 괴물로 만들게 두지 않겠다고. 혜정은 무너졌습니다. 피고인석에서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민수는 허탈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었습니다.
헛된 욕심이었습니다. 오진우가 덧붙였습니다. 정순자 씨는 기부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얻고 가족을 잃었으니 이제 돈을 버려 마음의 평화를 찾겠다고. 남편이 목숨 바쳐 일한 대가는 세상을 위해 쓰이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순자 씨의 용기와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경위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수갑을 찬 혜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정은 수갑을 찬 손을 내밀었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멈춰섰습니다. 딸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길 바란다. 감옥에서 지난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렴. 그것만이 엄마의 바람이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순자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혜정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별이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수는 징역 5년, 혜정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법정은 두 사람의 범죄가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침몰하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혜정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혜정은 경기도 여주의 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6시 기상, 세면, 아침 식사, 작업장에서 봉제 작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정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법정에서 본 순자의 눈빛, 슬프고 외롭고 배신감에 가득했던 그 눈빛, 작은 방에 갇혀있던 어머니의 모습, 혜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밀물처럼 밀려와 혜정을 삼켰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이 혜정을 짓눌렀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생각도 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아이와 첫 학년인 작은아이, 엄마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친정 언니가 잘 돌봐주고 있다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혜정은 아이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혜정에게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2412번 면회 왔어. 준비하고 면회실로 나와. 혜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면회? 누가 왔을까? 남편 민수는 안양의 다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면회를 올 수 없었습니다. 언니일까? 혜정은 서둘러 옷매를 고치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사람이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혜정이 앉을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면회 대신 편지를 두고 가셨어요.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시더군요.
읽어보세요.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혜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배우지 못해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봉투를 만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혜정은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다. 첫 문장부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혜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한때는 미웠어. 내가 날 그렇게 대할 줄 몰랐으니까. 밤마다 울었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이해한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빚에 쪼들리고 생활에 지쳐서 정신이 없었겠지. 혜정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람은 가진 만큼 잃게 되는구나. 나도 돈을 얻고 가족을 잃었어. 내 아버지가 목숨 바쳐번 돈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지. 돈이 너를 괴물로 만들었어. 내 사랑하는 딸을 괴물로 만들었어. 혜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은 없어. 다 기부했어. 내가 그 돈으로 더 망가지지 않길 바랐어. 그 돈이 내 영혼을 더 썩히지 않길 바랐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 혜정은 소리내어 흐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랑을 짓밟았던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이젠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그게 궁금하구나. 교도소에서 나오면 새로운 사람이 되길 바란다. 내 아이들을 잘 키우렴. 엄마처럼 외롭게 살지 마라. 아이들한테는 사랑을 주렴. 돈보다 사랑이 먼저야. 혜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이제 시골로 돌아갔어. 예천 집으로. 경희 언니 부부가 옆집으로 이사를 왔단다. 이제 외롭지 않아.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지내. 마을 경로당도 새로 지어졌어. 정말 좋아. 매일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 혜정은 어머니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순자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혜정이었는데 딸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혜정아, 엄마는 이제 평안하다. 돈도 없고 딸도 곁에 없지만 마음만은 평안해. 욕심을 버리니까 편해졌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어. 내게도 그 평안이 찾아오길 바란다.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언제나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건강하게 지내렴. 엄마가. 혜정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며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혜정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면회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의 빛이었습니다.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혜정은 책상 위를 보았습니다. 고소장 사본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 정순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니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혜정은 고소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종이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책감이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혜정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새 사람이 될게요. 독방으로 돌아온 혜정은 편지를 베개 밑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매일 밤 꺼내 읽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가슴은 아팠지만 방향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이 혜정이 할 수 있는 속죄였습니다. 한편 예천의 작은 마을, 순자는 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화투를 치는 소리, 이야기 나누는 소리.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딸도 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가벼워졌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죠?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당신이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는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안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땅을 파고 감자를 캤습니다. 그것이 순자의 삶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행복했습니다.